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신고가 랠리를 선보인 뒤 잠시 주춤한 사이에 메이저 코인들도 하나둘 시세를 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역시 기다림이 답이구나 이런 말들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가장 눈에 띄는 소식은 역시 리플 관련 이슈입니다. 리플이 이번에 아주 제대로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모델로 이른바 유동성 허브 상품을 출시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유동성 허브, 이 번역이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리플 넷에서 XRP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다른 코인들의 유동성을 확보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코인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리플의 상호 운용성과 확장성 차원에서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게 되는 거라는 점에서 의미 부여가 일단 1차적으로 가능하고 결국에는 리플렛 위에서 쏟아내는 여러 암호화폐에 대한 스테이킹 서비스도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디파이 플랫폼으로서의 야심 역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 아닌 기업에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점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는 의도까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만 작동하면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도약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맥락들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장세는 비트코인이 시장 전반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몇 주 뒤에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대신해서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이더비트 주간 차트에서 이른바 불페넌트 패턴이 형성되면서 이더리움 주도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누가 됐든 시장의 화랑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코인베이스의 3분기 실적 발표는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장중에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장 마감 뒤 실적이 발표되면서 코인베이스 주가는 1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과 관련된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에 시장 전반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이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다라고 밝힌 상품은 이른바 유동성 허브입니다. 기업 이용자들의 암호화폐 이용을 촉진시킨다는 목적으로 유동성 허브 상품을 출시한다는 겁니다. 리플 측은 새로운 유동성 허브가 기업 고객의 효과적인 디지털 통화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제공해서 기업들의 암호화폐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동성 허브 초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등을 지원하고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다른 암호화폐를 추가한 뒤 또 스테이킹 서비스도 제공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리플 측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ODL을 통해서 최적의 가격으로 디지털 자산을 찾아주는 기능을 제공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은 우리가 쉽고 효율적인 유동성 관리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금융기관 등 고객이 암호화폐 자산의 매매와 보유를 위해서 원스톱 플랫폼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리플사의 이번 유동성 허브 출시는 여러 가지 굵직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진입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원스톱 매매 플랫폼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XRP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들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리플렛이 XRP만 놀던 단독 놀이터였다면 이제부터는 수많은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놀이동산이 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주요 코인들을 리플렛 위에서 놀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제공하겠다라는 계획은 디파이를 향한 리플의 야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리플과 XRP의 상징인 국경 간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확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인 만큼 XRP의 확장성뿐만 아니라 리플 자체의 확장성을 여러 암호화폐를 포용하면서 키우겠다라는 전략적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면서 국경 간 송금을 넘어선 디파이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리플의 이 같은 전략은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되는 양상입니다. 리플렛 위에서 여러 암호화폐들의 유동성을 확보해서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의 거래소와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하나라면
또 다른 하나는 아예 이더리움으로 건너가서 XRP를 놓을 수 있게 만드는 이른바 랩드 XRP에 대한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더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XRP를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른바 랩드 XRP입니다. XRP와 1대1로 연동되는 ERC20 토큰 WXRP, 랩드 XRP를 만들어서 이더리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이걸 통해서 XRP가 이더리움 디파이에서 사용되게 하는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랩핑 버전인 WBTC가 사용되고 있고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랩드 XRP는 12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리플의 중장기적인 전략의 방향성은 확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SEC와의 소송 과정에서 얻은 교훈도 담겨 있다는 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SEC가 XRP는 증권 이렇게 규정하고 소송을 내면서 XRP 시세는 말 그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XRP에 몰빵을 하고 있던 리플로서는 이 한 방에 회사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됐던 건데, XRP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호화폐를 리플 생태계에서 놀게 만들면서 리플렛 자체를 XRP의 거점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암호화폐들의 생활 공간으로 거래소처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리스크 분산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리플이 아예 거래소 차원의 플랫폼으로 확장성을 가지려는 계획을 만든 것은 소송 직후에 코인베이스를 필두로 수많은 거래소가 XRP를 상장 폐지하면서 뼈 때리는 타격을 받아야 했던 그런 상황이 작용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리플이 이번 유동성 허브를 구축하면서 어느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든 상장 폐지가 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유동성 허브 자체 플랫폼에서 매매도 하고 스테이킹도 하고 또 송금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차원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래소에서 새빵살이를 하는 것의 서름을 그 누구보다 강하게 느꼈던 리플인 만큼 아예 이참에 자가 거주 공간, 자체 거래소, 그런 종합 플랫폼 이런 걸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과 맥락을 정리해서 요약하면 이번 유동성 허브 출범은 리플렛이 지금까지는 페이먼트, 국경 간 송금의 중심지였다면 이제는 암호화폐 거래와 보관, 송금 등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해서 종합 디파이 거래소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라는 의지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리플과 XRP의 독자 생존력은 참 강력하다라는 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든든한 우군이 글로벌하게 존재하고 있고 또 그만큼 수많은 글로벌 기업과 각국 정부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고 또 파트너십을 이렇게 맺으면서 자신감의 확보된 측면, 이런 면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는 SEC의 소송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SEC와의 소송 과정을 통해서 아주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을 테고, 그런 과정 속에서 탄생한 아주 뜻깊은 결과물이 바로 이번 유동성 허브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이렇게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접근과 관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수많은 맥락과 의미 또 비전까지 함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리플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많고 시세도 받으면서 신규진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여러 호재들이 있긴 하지만 소송 이슈는 아직은 명확한 악재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인 만큼 단순히 비전이 좋을 테니까 다들 좋다고 하니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강점, 약점 모두 잘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하루 전 무려 68,000달러 중반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은 67,000달러 후반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9포인트 하락한 75를 나타내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탐욕 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3%대 후반에서 머무르면서 치고 올라가지도 그렇다고 확 빠지지도 않는 다소 애매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잠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긍정적인 추세 전망은 여전합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4시간 차트 RSI가 10월 20일 이후 가장 높은 과매수 상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매수자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가격이 후퇴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4시간 차트 기준 100일 이동평균선이 상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건 매수자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현재 비트코인의 지지 라인을 63,000달러에서 65,000달러 부근으로 지목했고 가격이 후퇴하더라도 이 부근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시장 전반을 주도하면서 장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몇 주 뒤에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대신해서 시장을 끌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주간 차트에서 이른바 불페넌트 패턴이 형성되면서 올해 초에 0.023에서 시작해 0.08을 향해 가던 이더리움 비트코인 가격 비율 상승 움직임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페넌트 패턴은 두 개의 추세선이 수렴되면서 만들어진 삼각 수렴의 형태를 보이는데 이더리움 비트코인 차트에서 불페넌트 패턴의 상단 돌파가 확인될 경우에 시장의 주도권이 이더리움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 파이낸스 A주의 선임 트레이더 다니엘 쿠카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차트가 불페넌트 패턴처럼 보인다. 이더리움이 연말에 비트코인을 대신해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가격 비율이 얼마 지나지 않아 0.08에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 비율은 0.0705 부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인데스크는 이 차트의 다지기가 추세선 하단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불페넌트는 무효화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더리움 선물 ETF가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먼저 승인된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을 보면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인 제임스 세파이트는 SEC가 이더리움 선물 ETF는 2022년 1분기, 또 비트코인 현물 ETF는 2022년 말 이후에나 승인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의 길도 열리긴 했지만 SEC가 현물 ETF는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대했던 코인베이스의 3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코인베이스는 3분기에 13억 1천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시장의 예상치였던 16억 1천만 달러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3분기 주당 순이익은 1.62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센트에 비해서는 8배나 상승하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1.77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장마감 직후 실적이 발표되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10% 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다소 저조한 실적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난기류와 가격 하락으로 매출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 CEO 팀 쿡이 개인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들을 보면 팀 쿡은 딜북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일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포트폴리오 다양화 개념으로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투자 조언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잠시 동안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었고 관련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look into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장의 관심을 더 끌리게 만든 그런 측면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애플 기업 단위의 암호화폐 투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내 개인적인 관점이다.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서 애플 주식을 구매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암호화폐 기술을 살펴볼 즉각적인 계획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그의 이런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look into, 연구하고 있다라고 밝힌 점은 시장에서는 잠재적인 긍정 요인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팀 쿡 정도의 상징성 있는 인물이 투자 포트폴리오 관련 차원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 이 자체만으로도 시장의 분위기에는 긍정적인 요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바이누 상장과 관련해서는 드디어 로빈후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로빈후드 최고 운영 책임자 크리스틴 브라운은 최근 암호화폐 관련 행사에 참석해서 밈코인 상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시바 커뮤니티를 확인하는 것은 내게 즐거운 일이다. 시바 커뮤니티는 로빈후드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사실을 계속 알리고 있다. 다만 특정 코인의 상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안전 제일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가능한 많은 디지털 자산을 추가하려고 하는 다른 플레이어와 경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코인베이스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추구한다라는 맥락이 깔려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일종의 선긋기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은 시바이누 투자자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소식들이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시장 전반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